기억이 나를 떠나기 전에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 4시. 병원 복도의 형광등은 언제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초기 치매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시간만 멈춘 거였죠.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 어딘가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창밖의 빗소리. 모든 게 계속 흘러가는데 저만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76년. 제가 이 세상을 살아온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누구였을까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할머니. 하지만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그냥 정혜숙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에 사는 정혜숙이에요. 76살 평범한 할머니죠. 아니, 평범했던 할머니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 자신을 위해 내린 결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힘든 선택 앞에 선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제 이야기를, 아니, 수많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그날은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이었어요. 기억해요. 정확하게. 아이러니하죠. 치매 진단을 받은 날을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게. 사실 병원에 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석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가스불을 끄고 나왔는지 확인하려고 부엌으로 3번이나 돌아가거나, 냉장고를 열고 서서 내가 뭘 꺼내려고 했는지 한참을 생각하거나, 익숙한 이웃의 이름이 입에서 맴돌다가 나오지 않거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76살이면 그럴 수 있다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지만 깊은 밤, 혼자 누워있을 때면 두려웠어요. 이게 시작일까? 남편이 걸었던 그 긴 터널의 시작일까? 제 남편 정기철은 73살에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 2년은 괜찮았어요. 조금 건망증이 심해지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75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아줌마, 우리 집 사람 어디 갔어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보고 그렇게 물을 때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요양원. 집에서 돌보는 건 불가능했어요.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마다 집을 나가려고 했고, 화장실도 가리지 못했고, 때로는 저에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요양원비는 한 달에 250만 원. 국민연금 45만 원으로는 택도 없었죠. 제가 평생 모아둔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어요. 3년 동안 남편은 요양원에서 저를 기다렸어요. 아니, 저를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기다렸다고 해야 할까요? 마지막 1년은 누워만 계셨어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게 삶일까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매일 생각했어요. 이게 과연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사는 걸까?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에서 장남 우석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빚 갚는 데만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위로가 아니었어요. 원망이었죠. 아버지를 보내는 슬픔보다 빚에 대한 걱정이 먼저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로 자식들에게 그런 짐이 되지 않겠다고. 제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석 달 전 제가 손녀 지우의 생일을 깜빡했을 때였어요. 지우는 제 둘째 며느리 아이로 제가 그렇게 예뻐하던 손녀였거든요. 매년 생일이면 제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고 용돈 봉투를 준비했는데 그날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할머니, 제 생일 잊으신 거예요. 지우가 울먹이며 물었을 때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11월 15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왜 그날이 그날인 줄 몰랐을까요? 딸 유나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엄마, 요즘 자꾸 이러시네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걱정이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죠. 혹시 엄마도? 라는 불안한 확인. 그래서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자식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그들의 눈빛이 두려웠어요. 정혜숙님, 들어오세요. 신경과 의사 선생님은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기억력 테스트, 뇌 MRI, 혈액 검사. 100에서 70 빼보세요. 이 그림들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오늘이 며칠이고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쉬웠어요. 하지만 점점 머리가 복잡해지고 집중이 안 됐어요. 분명히 5분 전에 봤던 그림인데 기억이 안 났어요.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였나? 아니면 새였나?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그날도 혼자였어요.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정혜숙님, MRI 결과와 인지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경도인지장애에서 초기 치매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입니다. 치매.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초기에서 중기까지는 2에서 3년, 중기에서 말기까지는 3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병행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2, 3년 제게 남은 나로 살 수 있는 시간. 자식분들과 함께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치료 계획과 돌봄 방안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해야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말하는 순간 제 삶은 끝나는 거라는 걸.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비를 맞으면서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데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남편처럼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까? 자식들에게 또다시 짐이 되어야 할까? 점점 기억을 잃어가며 저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어야 할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그렇게는 살지 않겠다고. 남은 기억이 있을 때, 제가 저를 알아볼 수 있을 때, 제 손으로 끝을 정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일단 자식들에게는 말해야 했으니까요. 사흘을 고민하다가
주말에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장남 우석이네 가족과 딸 유나가 모였어요. 제가 집들이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준비했어요. 평소처럼 다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며느리 은정이는 음식 너무 짜요 하며 물을 마시고 유나는 피곤한 듯 한숨만 쉬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제가 입을 열자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정확히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죠. 뭔데요? 엄마, 또 돈 필요하세요? 우석이가 먼저 물었어요. 제가 돈 때문에 애들을 부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오히려 제가 용돈을 쥐어주기만 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병원 검사를 받았어. 어디 아프세요? 유나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 정적. 몇 초간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장남 우석이었어요. 치매요? 확실해요? 응. MRI도 찍고 여러 검사 다 받았어. 우석이가 며느리 은정이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눈빛 저는 알아요. 어떡하지? 가 아니라 돈이 얼마나 들까 였어요. 그럼 요양원은 알아보셨어요?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함께 살자는 말은 없었어요. 병원이나 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어요. 바로 요양원이었어요. 요양원비가 한 달에 얼마나 들어요? 우석이의 다음 질문이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치매라는데 제일 먼저 묻는 게 돈이라니.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어.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300만 원요? 매달요? 은정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국민연금이랑 저축한 거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충당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축한 거. 50년을 모아온 제 적금이요. 노후 대비라고 아껴온 그 돈이요. 그 돈은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1년이면 다 써.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유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국민연금이 얼마예요? 45만 원. 45만 원으로 300만 원짜리 요양원을 어떻게 가요? 우석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가 나머지를 부담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아요. 부담이라는 단어. 엄마가 부담이 된다는 거. 아버지 때도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요양원비 때문에 우리 가정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은정이가 우석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대출 갚는 데만 몇 년이 걸렸는데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또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였죠. 엄마, 정부 지원 같은 거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면 요양원비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 유나가 물었어요. 그러려면 재산이 없어야 해. 이 집이 있으니까 안 돼. 그럼 집을 팔면 되잖아요. 은정이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집을 팔라고? 제가 30년을 모아서 산 이 집을?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집 팔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2억 정도. 2억이면 요양원비로 5, 6년은 버틸 수 있겠네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석이와 은정이가 계산기를 두드리듯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그 자리에 투명 인간처럼 앉아 있었어요. 제 인생이, 제 집이, 제 노후가 숫자로만 계산되고 있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참 만에 유나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구나. 제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가 멈칫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엄마 생각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우석이가 항변했어요. 생각해서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니?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현실적인 방법이 엄마를 요양원에 넣는 거니?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모시고 살 수는 없어요. 나도 직장 다니고 유나도 간호조무사로 바쁘게 사는데 누가 엄마를 24시간 돌봐 드릴 수 있어요? 우석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 때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도 아시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도 키워야 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유나도 거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짐이 되었구나.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되었구나. 알겠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뭘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처리할게. 너희한테 폐 끼치지 않을게.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우석이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엄마가 알아서 요양원 알아보시고 비용도 엄마 돈으로 해결하신다는 거죠. 응. 그러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죠. 우석이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어요. 아이들은 곧바로 집에 돌아갔고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싱크대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평생을 이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밤새워 아픈 아이를 간호하고 학원비 벌려고 새벽부터 일하고 결혼자금 마련하려고 적금을 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제가 아프니까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건 돈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요양원에 가야 하나? 점점 기억을 잃어가며 혼자 방 안에 갇혀 살아야 하나?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의무처럼 면회를 올까? 아니면 그것조차 귀찮아서 안 올까?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모습.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숨만 쉬고 있던 모습. 그게 삶일까요? 그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몇 년 전 TV에서 봤던 다큐멘터리가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안락사, 존엄사,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스위스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디그니타스라는 단체가 있다고. 외국인도 받아준다고. 저는 벌떡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스위스 안락사. 존엄사.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어요.
절차, 비용, 조건, 후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답일까? 이게 제가 찾던 해결책일까? 새벽 3시까지 모든 정보를 읽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거였어요. 제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였어요. 요양원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기억할 수 있을 때, 제가 제 이름을 말할 수 있을 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때,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존엄하게 떠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 소연에게 전화했어요. 소연은 제 고등학교 동창으로 60년 지기 친구예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제일 편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소연아, 나 할 얘기가 있어. 만날 수 있어? 그래, 어디서 볼까? 공원. 우리는 동네 공원에서 만났어요.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해는 맑게 떠 있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저는 입을 열었어요. 소연아, 나 치매래. 뭐? 소연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초기 치매 2, 3년 안에 심해질 거래. 개수가.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자식들과의 대화, 요양원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내린 결심까지. 스위스로 갈 거야. 안락사를 하려고. 소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진심이니? 응. 진심이야. 자식들은 알아? 아니. 말하지 않을 거야. 그냥 여행 간다고만 할 거야. 개수가. 소연아, 나는 우리 남편처럼 되고 싶지 않아. 3년 동안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죽는 거. 그건 삶이 아니야. 그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야. 하지만 아직 초기잖아. 약 먹으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어. 결국에는 같은 결말이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식들은 또다시 빚을 지고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는 거지. 그래도 자식들이 널 사랑하잖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랑, 우석이가 제일 먼저 물은 게 뭔지 알아? 요양원비가 얼마나 들어요? 였어. 내가 얼마나 무섭고 힘든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 소연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개수가 정말 후회 안 할 거니? 후회. 내가 후회하는 건 하나뿐이야. 왜 진작 내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 하는 것. 76년을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어. 단 한 번도 그냥 정혜숙으로 산 적이 없어. 그럼 이제는? 이제는 정혜숙으로 살 거야. 마지막만이라도. 소연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도와줄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 내가 함께 할게.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고마워, 소연아.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해? 일단 디그니타스에 연락을 해야 해. 그리고 서류 준비하고 항공권 예매하고. 우리는 그날부터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디그니타스에 이메일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영어로 작성해야 해서 소연이 도와줬어요. 소연의 딸이 미국에 살아서 영어를 좀 할 줄 알거든요. 저는 76세의 한국인 여성입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고 존엄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지 일주일 후 답장이 왔어요. 절차를 설명하는 긴 문서였어요. 1. 의료 기록 제출. 2. 정신과 상담 본인의 결정이 자유의지인지 확인. 3. 현지 의사 2명의 승인. 4. 최소 3개월의 대기 기간. 5. 비용 약 1만 스위스 프랑 약 1,500만 원.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하나 따라갔어요. 먼저 병원에서 진단서와 MRI 결과를 영문으로 발급받았어요. 해외 치료 받으려고요. 라고 말했죠. 의사 선생님은 의아해 했지만 발급해 줬어요. 정신과 상담도 받았어요. 화상통화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와 상담했어요. 왜 이 선택을 하시나요? 가족들은 아시나요? 혹시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은 없으신가요? 강요받은 건 아니죠. 1시간 동안 질문이 이어졌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제 남편이 치매로 고통받는 걸 3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건 삶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존엄하게 떠나고 싶어요. 제가 저를 기억할 수 있을 때요. 가족들은 모르는 게 나아요. 그들에게 이 결정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그들은 제 고통보다 돈을 먼저 걱정하니까요. 강요는 없어요. 이건 온전히 제 선택이에요. 상담이 끝나고 일주일 후 승인 이메일이 왔어요. 당신의 요청이 승인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취리히에서 뵙겠습니다. 3월 15일. 제 생의 마지막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끝이 보이니까 평온했어요. 이제 남은 건 준비였어요. 먼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물건을 분류했어요. 자식들에게 줄 것, 기부할 것, 버릴 것. 5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었지만 정작 제 것은 얼마 없었어요. 대부분 남편 물건, 자식들 어렸을 때 물건, 손주들 선물. 제 옷장을 열었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옷이라고는 검정색, 회색, 베이지색 단조로운 옷들뿐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눈에 띄지 않는 색만 입고 살았던 거예요. 나는 언제부터 나를 지웠을까? 그날 저는 백화점에 갔어요. 76년을 살면서 제대로 된 옷을 사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자식들 것, 남편 것만 사고 저는 마트에서 싸게 파는 것만 샀어요. 어머니, 어떤 걸 찾으세요? 젊은 점원이 다가왔어요. 예쁜 옷이요. 제가 입었을 때 제일 예쁜 옷. 점원이 웃으며 여러 옷을 가져왔어요. 밝은 블루 코트, 크림색 블라우스, 우아한 회색 원피스. 탈의실에서 하나씩 입어봤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렇게 예쁠 수 있었구나. 코트를 사고 블라우스를 사고 원피스도 샀어요. 그리고 목도리와 스카프도 샀어요. 특별한 날이 있으세요? 점원이 물었어요.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와, 멋지시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백화점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았을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하고 싶은 것들을 했어요. 평생 가보고 싶었던 미술관에 갔어요. 혼자서요. 조용히 그림을 보며 걸었어요. 모네의 수련, 고흐의 해바라기. 아름다웠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집안일을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손주를 돌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저와 커피와 음악만 있었어요. 소연과 함께 강화도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어요. 바다를 보며 걸었어요. 겨울 바다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개수가 행복해 보여. 소연이 말했어요. 응, 행복해. 평생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아이러니하다. 죽기로 결심하니까 오히려 살아있는 느낌이 드네. 맞는 말이었어요. 죽기로 결심하고 나서야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우석이에게, 유나에게, 손주들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 우석아,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항상 책임감 있고 열심히 살았지. 하지만 아들아, 가끔은 계산을 멈추고 마음을 봐야 해. 가족은 숫자로 잴 수 없어. 사랑은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어. 엄마가 떠나는 건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너희가 나 때문에 또다시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낳고 키운 것.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엄마로만 살았다는 거야. 너희는 부디 너희 삶을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사랑한다, 아들아. 엄마가, 유나야, 내 딸,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좋은 엄마가 아니었던 것 같아. 너는 항상 오빠만 챙기는 엄마가 서운했을 거야. 하지만 알아줘.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딸이라서 더 많이 요구했을 뿐이야. 그게 엄마의 잘못이었어. 너는 그대로도 충분히 훌륭해.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너 자신을 인정해줘. 엄마는 이제 자유로워. 너도 자유로워져라.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 마. 엄마의 선택이니까. 사랑한다, 딸아. 엄마가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됐어요. 2월이 됐어요.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 요양원은 알아보셨어요? 아직. 매번 같은 대화였어요. 2월 말, 저는 자식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3월에 여행을 좀 다녀올 거야. 여행이요. 어디로요? 유럽. 친구 소연이랑. 유럽이요. 갑자기요. 평생 가보고 싶었어. 늙기 전에 가봐야지. 치매인데 괜찮으세요? 초기니까 괜찮아. 소연이가 함께 가고. 돈은요? 우석이가 물었어요. 역시나 돈이었죠. 엄마 돈으로 갈 거야. 걱정 마. 그래도 조심하세요. 응.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정확히는 제가 살아서 나눈 마지막 대화였죠. 3월 13일. 출발 이틀 전. 저는 집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냉장고를 비우고 화분에 물을 주고 청소를 했어요. 마치 여행에서 돌아올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편지 봉투들을 책상 서랍에 넣어뒀어요. 우석에게, 유나에게, 손주들에게라고 쓰인 봉투들. 그리고 마지막 편지 하나를 추가했어요.
내 장례식을 치를 사람에게라고 쓰인 편지. 제 유해는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장례식은 간소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미 충분히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발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갔어요. 이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비극이 아니라 존엄이에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모습이 아니라 웃으며 살아있던 모습으로. 정혜수. 3월 14일. 출발 하루 전. 저는 마지막으로 동네를 산책했어요. 50년을 살았던 이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에게 인사했어요. 잘 다녀오세요, 할머니. 네, 감사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고 강아지가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삶은 계속되는구나. 제가 없어도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구나. 그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안이 됐어요. 저녁에는 소연과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집에서 직접 요리했어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소연이 좋아하는 잡채. 개수가 너무 많이 준비한 거 아니야? 마지막이니까.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했어요. 50년 우정이 담긴 식사였어요. 소연아, 고마워. 뭐가? 내 편이 되어줘서. 평생 동안. 우리가 뭘?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일 공항까지 데려다 줄게. 응. 그리고 나 대신 가끔 우석이랑 유나 만나줘. 그 애들 힘들 거야. 알았어. 너무 책망하지는 마. 그 애들도 최선을 다한 거니까. 개수가. 괜찮아. 나는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악몽도 없이. 3월 15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마지막 아침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아침이었어요. 천천히 일어나서 샤워를 했어요. 백화점에서 산블루 코트를 입었어요. 목도리를 둘렀어요. 거울을 봤어요. 정혜수. 76세. 이제는 당당한 정혜수. 소연이 7시에 왔어요. 준비됐어. 응. 현관문을 잠그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50년을 살았던 이 집. 추억이 가득한 이 공간. 잘 있어.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익숙한 풍경들.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이었으니까. 후회 안 해.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혀. 오히려 이렇게 평온한 건 처음이야. 나도 같이 가고 싶어. 너는 아직 시간이 많아. 제대로 살아야 해.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받았어요. 소연과 마지막 포옹을 했어요. 개수가 사랑해. 나도 사랑해, 소연아. 내 평생의 친구. 저기 있어. 편히 쉬어. 응. 나는 편할 거야. 소연이 울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에 탔어요. 창가 자리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제가 평생을 살았던 도시.
제 아이들이 사는 도시. 잘 있어, 얘들아.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12시간의 비행. 긴 시간이었지만 평온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하얀 구름 위로 햇살이 빛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이제야 보다니. 왜 진작 여행을 다니지 않았을까? 아, 맞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챙기느라 바빴으니까. 취리히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였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디그니타스로 갔어요. 취리히는 아름다웠어요. 눈 덮인 산들, 맑은 호수, 고즈넉한 건물들.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쁘지 않았어요. 디그니타스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집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간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거실이 있었어요. 소파,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 벽난로. 평화로웠어요. 먼저 의사 선생님과 마지막 상담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시면 간호사가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60대 정도의 온화한 인상의 남자분이었어요. 오늘 여기 오신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No. I'm ready.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는 하셨나요? Yes. 편지를 남겼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76년을 살았어요. 좋은 삶이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죠. 마지막만이라도 저를 위한 선택을 하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작지만 아늑한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부드러운 침대였어요. 간호사가 와서 링거를 꽂았어요. 편안하세요? Yes.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정말로 원하시는 거죠? Yes. I want this. 알겠습니다.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당신이 직접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면 약물이 투여되고 3분 정도면 잠이 들고 그 후 평화롭게 떠나시게 될 거예요. 스위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작은 버튼이었어요. 제 생명의 마지막을 결정할 버튼. 준비되시면 누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혼자가 됐어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정원의 눈을 비추고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 76년. 좋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 결혼했을 때, 친구들과 웃으며 떠들던 시절,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남편의 병, 자식들의 냉정함, 혼자였던 순간들.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 모든 게 제 삶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택. 제가 제 의지로 내리는 선택. 후회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평온해요. 눈을 떴어요. 창밖에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제 가도 되겠다. 버튼에 손을 올렸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안녕, 우석아. 안녕, 유나야. 안녕, 내 손주들아. 안녕, 소연아. 안녕, 내 인생.
그리고 눌렀어요. 링거 속으로 약물이 흘러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따뜻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창밖의 햇살이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쁘지 않네. 오히려 평화로워.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나는 존엄했다. 2025년 3월 15일 정혜숙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3월 18일 서울 우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우석 씨, 저 어머니 친구 소연이에요. 아, 네. 어머니 잘 계시죠? 여행 잘 다니고 계시고. 우석 씨,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스위스에서 3월 15일에 우석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행 간 거잖아요. 여행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안락사를 선택하셨어요. 안락사.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요양원에 가는 대신 존엄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석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집에 편지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전화를 끊고 우석은 유나에게 전화했어요. 유나야, 지금 엄마 집으로 와. 빨리. 30분 후, 남매는 어머니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먼지 하나 없이 책상 위에 봉투들이 놓여 있었어요. 우석에게, 유나에게. 우석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우석아,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유나도 자기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어요. 오빠, 우리가 엄마를. 내가 제일 먼저 물은 게 요양원비였어. 우석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남매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였어요. 편지를 돌려가며 읽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손주 중 큰 손녀 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는 용감하셨어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 그것도 마지막까지. 지우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며느리 은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했어요. 어머니를 짐으로만 생각했어요. 유나가 말했어요. 엄마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어요. 마지막만이라도 자신을 위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해요. 우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원하신 대로 하자. 화장해서 바다에 뿌리고 간소한 장례식. 그리고 유나가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엄마가 하신 말씀 기억해요. 슬퍼하지 말고 요양원 침대가 아니라 웃으며 살아있던 모습으로 기억해 달라고. 3월 25일 인천 앞바다. 우석과 유나 그리고 가족들이 배를 탔어요. 작은 상자를 들고 우석이 상자를 열었어요. 하얀 재가 바람에 날렸어요. 바다로, 하늘로. 엄마, 편히 쉬세요. 이제는 자유로우세요.
제가 햇살에 반짝이며 사라졌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시나요? 저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선택한 거예요. 저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76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존엄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거라는 걸. 그리고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라는 걸. 저는 마지막 3개월을 진짜 저로 살았어요. 그 3개월이 지난 70년보다 더 값졌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누구로만 살고 계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누가 결정하고 있는지.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삶을 당신답게 살 용기.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응원해요. 인생은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당당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정혜수 올림 END